1916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 화장품의 역사가 시작된다.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이 상표 등록을 하면서 조선총독부 관어 1호 공산품이 된 것이다. 1910년대에 종로 견지동에서 박성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직이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그 포목을 팔면서 어떤 분을 갖다 끼워준 거예요. 그게 이제 박가분 시초인데, 박가분은 두산그룹 창업자인 박승직 회장의 부인 정정숙 여사가 만든 화장품이다. 한 노파가 백분을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을 보고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덩어리 형태인 박가분은 콩알만큼만 덜어낸 후 물에 개서 얼굴에 펴바르는 제품이었는데 물이나 기름에 잘 녹아서 피부에도 잘 발리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우리 선조들은 흰 피부를 많이 좋은 것으로 숭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백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박가분은 일반 분에 비해서 피부의 부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또 사용할 때 아주 좋은 사용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다라고. 그전에는 우리가 분 같은 경우가 없고 주로 이제 살가루나 약간 황토가 이런 쪽에 분을 발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니고 어떤 제품을 갖다가 이게 화사한 어떤 그런 것을 주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박가분의 폭발적인 인기는 포장 방식의 근대화에도 있었다. 기존의 100분에 비해 상자가 훨씬 두껍고 커서 화장품의 양이 많았고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상품의 가치도 높였다. 이는 전국의 박물 장수가 박가분을 사기 위해 박승직 포목점에 몰려들게 했다. 부업으로 만든 분이 더 좋아서 사람들이 포목을 사지 않고 아예 분을 사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서 정말 줄을 서서 이렇게 와서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하나 사주지 못하는 남자는 정말 남자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박가분으로 인해서 박성직 상점은 아주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됐고,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루에 한 5만 갑 이상 정도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1920, 30년대 여성들을 열광시킨 박가분.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신문 광고를 한 기록도 가지게 된다. 당시 박가분 광고를 보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도 했고 피부가 고와진다는 부인들의 추천사가 들어가기도 했다. 박가분을 바르면은 주근깨와 여드름이 없어지고 얼굴에 어떤 화사함을 준다 그러고 굉장히 어떤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가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성들의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은 우리가 이제 박가분을 갖다가 이제 사용해 너무 화사하고 이제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뻐지려고 팔랑 뜯은 것이 오히려 여성들이 얼굴이 푸르죽죽하고 멍드름 같이 이제 그런 쪽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장독이란 말도 그때 생겼었고, 그 당시에는 이 화장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사실 기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분을 쓰다 보니까 피부가 어느 날 갑자기 거무잡잡하게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죠. 당시 박가분을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피부 괴사가 생기고 눈에 경련이 일어나는가 하면 구토를 자주 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기생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심지어 박가분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박가분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박가분에 들어있던 납 성분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분 같은 경우는 가루 날림이 심하기 때문에 납을 넣게 되면 부착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좋은 거죠. 납을 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납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이제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박가분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그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그 시대였죠. 그래서 얼마나 그 납이 치명적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오므로 해가지고 화장품에서 그 안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1932년 개성의 한 가정집 부엌에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또 다른 토대가 다져지고 있었다. 아모레 퍼시픽을 창업한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인 윤독정 여사는 머리카락용 동백기름을 손수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 옛날에는 빨래 비누로 머리를 감든지 아니면은 맹물에다 그냥 감든지 또 조금 여유 있으면은 쌀 뜨물로 감든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죠? 또는 이제 창포로 머리를 감든지 아주 돈이 있는 분들은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가 거치고 잘 부러지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잘 엉키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못 먹는 시절이었을 테니까 머리가 다 푸석했잖아요, 그죠? 동백기를 바르면 머리에서 윤이 반질반질 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있어 보이고 훨씬 더 이제 사람을 젊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여성들이 나들이 나갈 때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기름은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 같이 사용이 되었죠.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아주까리 기름은 독특한 그 취가 있습니다. 냄새 같은 것이 있죠.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아주 그 예리하게 파악을 해서 냄새가 적으면서도 또 사용감이 우수한 그런 그 동백기름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했다는 것이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시장조사를 잘 했던 거죠. 우리 것을 이용해서 이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촉매와 같은 구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45년 동백기름의 성공을 발판으로 서성환 회장은 아모레 퍼시픽을 창업한다. 이때 서 회장은 어머니가 지녔던 품질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4년, 피폐해져 있던 이 땅에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연구실을 개설한다. 우리 땅에서 나는 자연 원료의 연구를 시작하고 자체 브랜드와 화장품 기술 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나라 R&D나 이런 것을 기업에서 그걸 많이 투입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 때는 그 외국의 어떤 원료만 사면은 그 처방을 고스란히 주니까 그 처방을 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체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외국의 처방을 가지고 생산하는 데 그를 했던 것이고,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던 시기였죠. 그 선진국에서 사용한 성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배합만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연구소를 개설한 지 10년 후 아모레 퍼시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스카란 화장품 브랜드를 에티오피아에 수출한다. 이로써 한국 화장품이 수출의 역사를 열게 된 것이다. 1963년쯤 되면 그 당시에는 그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것을 만들어서 해외, 국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식의 그런 그 우리 원료를 이용한 그런 이 화장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인삼에서 추출된 사포닌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흥분 또는 진정 효과가 있고, 단백질 및 핵산, 생합성 촉진 효과, 항빈혈 효과, 항스트레스 효과 등 광범위하게 양리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아모레 퍼시픽은 한국의 특성을 살린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196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사용한 화장품 ABC 인삼 크림을 출시하고 또다시 최초의 기록을 세운다.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인 그 서성환 회장은 원래 개성 상인 출신이에요. 우리가 개성은 보면은 그 인삼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4년도에 그 ABC 오스카 그 인삼 크림 제조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게 되고 1966년에 크림을 380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크림은 실제적으로 인삼의 효능도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뛰어나지 못했고, 또한 인삼이 그 비싸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서 그 적합하지 못했었어요. 부족함이 많았던 첫 번째 인삼 크림을 발판 삼아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화장품 제형으로 안정화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1973년 세계 최초의 한방 화장품 브랜드 진생산미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인삼에서 그 사포닌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모레퍼시픽에서는 한방 화장품의 1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3년도에서 이런 것을 아모레에서는 인삼에서 주성분인 사포닌을 갖다가 추출해서 화장품에 적용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변화를 준 거죠. 인삼 사포닌에 대한 근본적인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도 그 인삼에서 생리활성이 있는 그 사포닌 성분을 순수하게 추출한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인삼의 정말 유효 성분을 직접 추출해서 또 제품화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고요. 진생산미는 아시아에서 온 화장품으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총 34개국으로 팔려나가며 2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 한방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와이든지 일본이든지 유럽 같은 데 그 수출했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방 화장품을 가지고 수출했다는 그런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약적인 방법을 적용한 그런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연물에서 대개 어떤 효과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사용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전한 화장품과 그 어떤 일맥상통한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한방 원료 연구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썼고 집념과 끈기의 결실로 진화된 화장품을 출시한다. 이로써 한방 화장품의 정수라 불리는 설화수가 탄생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떠오르게 된다. 기술이 누적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방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발점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단계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1954년) 화장품이 약사법에 포함돼 규제를 받기 시작하고 이후 화장품 업계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화장품의 독립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다. 사실 그 화장품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약사법에 묶여가지고 많은 그 제재를 또 규제를 받게 되었었죠. 1999년 9월 화장품 산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화장품법이 제정된다.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에 대한 사항이 독립되면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비를 마치게 된다. 세계 최초로 정말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이 화장품법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제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풀어질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 화장품의 품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화장품법이 시행된 2000년 한국 화장품 산업은 또 다른 격변에 휩싸이며 대파란을 겪는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으면 원하는 화장품을 배송비 3,000원만 받고 나눠준 것이다. 거의 공짜와도 같던 화장품의 등장은 국내 화장품 역사를 뒤흔들었고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입소문을 타고 1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모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후 당당하게 여성 포털 부분 1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저가 화장품 시대를 연 미샤의 시초였다. 회원수가 100만이 넘어가면서 미샤라는 그 브랜드를 오프라인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미샤의 그 처음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300원이었어요. 온라인을 유통할 때 화장품을 공짜로 준 택배비를 3,000원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부가세가 또 10%가 붙잖아요. 그래서 3,300원이라는 초창기의 미샤 제품의 가격을 책정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미샤는 초저가 정책으로 제품의 가격을 3,300원부터 8,900원으로 책정.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매한다. 이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화장품은 비싸야 잘 팔린다는 통념을 깨며 큰 사랑을 받는다. 그때 서영필 회장이 가졌던 생각은 화장품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제품, 좋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브랜드샵이었고요. 그 당시 때 이제 그 서영필 회장은 화장품에서 원가 중에서는 용기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하고 제품 설명서든지 겉에 있는 패키지 다 빼버리고 단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 품질 하나는 그대로 일반 제품과 대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저가라도 써보니까 품질은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이 퍼졌던 거죠. 2002년 미샤는 이화여대 앞에 1호 매장을 연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 브랜드샵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다양한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문점과는 달리 브랜드샵은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만을 취급했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화장품 산업에도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브랜드숍이 합리적인 금액, 화장품이 더 이상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는 문화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자기 공장이 없어도 화장품을 비용 절감해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OEM 산업이 활성화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렌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행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낸 거죠. 미샤는 화장품 가격 파괴와 대중화 태풍을 일으켰는데 당시 산업계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2만 원, 3만 원, 비싼 거는 5만 원 이상 가는데 이게 3,300원이니까 이거는 터무니없거든요. 화장품이 완전히 가격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화장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 2년 지나 보니까 안 망하거든요. 더 어떤 그런 업체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미샤 말고 그 더 페이샵도 생기고 막 이러다가 승승장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아모레나 그 LG 같은 것은 과연 저것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것이고요. 그 당시 때 따라가지 못한 업체들이 지금 많이 도산했죠. 그런 어떤 유통의 새로운 변화에서 우리 화장품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이죠. 이후 저가 화장품 브랜드는 오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춘추 전국 시대를 맞았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해외에서도 성공한다. 대기업 화장품이 열어놓은 수출길을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더욱 탄탄하게 닦은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화장품 산업은 발전을 지속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LG와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이런 뭐 후나 그 스라수 같은 이런 브랜드 빼고는 전부 다 저가 브랜드로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대세가 되고 중국이나 동남아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제 또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성황리에 판매됨으로 해서 이 브랜드 샵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대한민국 그 화장품 브랜드숍, 로드숍의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 등 뭐 해외 시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화장품을 알리고 K뷰티를 알리고 문화를 알린다는 데서는 천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 중반 국내에서는 연예인 생활 화장품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비비크림이 돌풍을 일으킨다. 비비크림은 이미 브레미시밤이라는 제품, 그러니까 해외, 유럽, 독일에서 발생한 제품들이 국내에 와서 새롭게 변화된 제품, 진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비크림은 힘들었던 중소기업들을 살려줬고 수많은 스타 기업들을 만들어줬고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것도 사용을 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아주 잘 분별해내죠. 그래서 독일에서 개발된 그 비비크림의 장단점을 우리나라 소비자가 정확하게 집어내모려가지고 그 비비크림을 한국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고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비비크림을 또 해외까지 수출하는 그런 그 놀라운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아모레퍼시픽은 이전에는 없던 형태의 화장품 에어 쿠션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다. 그 액체 파운데이션은 사용감은 좋았지만은 휴대하기 불편하고 또 거울을 볼 수 없는 뭐 그런 제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션이 너무 오래가지고 액체 파운데이션의 사용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울도 함께 보면서 화장할 수 있는 전혀 해외에서 보지 못했던 독창적인 그런 화장품 소재를 개발했다는 것이 바로 그 쿠션 파운데이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아모레퍼시픽의 기술 연구원들은 주차 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에어 쿠션을 완성한다.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반복하고 계속하고 반복. 처음에는 그 무기가 나올 때 굉장히 투박했어요. 이게 막 사발같이 이렇게 투박하고 나서 제품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돼가지고 쿠션 제품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2008년 나왔을 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반응이 별로 굉장히 신통찮았죠. 이게 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용해보고 해보니까 좋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이후 에어 쿠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매진한다. 그 결과 출시한 지 4년 후부터 매출이 급증했고 2015년 말 국내의 판매량 8천만 개를 돌파한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1초당 1개씩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다행히 아무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쿠션 제품에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레에서는 다양한 특허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냈죠.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에 역대 가장 큰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전 어떤 브랜드의 쿠션 제품을 내게 되죠. 굉장히 그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방점입니다. 기술 자체의 난이도가 그리 높은 건 아니지만은 진짜 고객의 그 숨은 그 니즈, 고객들도 뭐가 불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용케 잡아내가지고서 상품화한 게 쿠션인 것 같고요. 쿠션은 국내의 뜨거운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K-뷰티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 이후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도 앞다퉈 쿠션 제품을 출시하면서 세계 뷰티 트렌드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쿠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쿠션은 순수한 국내 기술로 순수하게 국내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